2장 발달의 생물학적 기초 및 신체 운동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목차는요, 유전적 기초에 대해서 일단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뇌의 발달과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거고요. 세 번째는 신생아가 어떻게 신체 운동이 발달하는지에 대해 배울 거고, 네 번째는 영아기, 첫 번째는 영아기 이후에 관해서 배우도록. 첫 번째는 유전적 기초입니다. 인간의 염색체는 46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 세포, 어떤 생물, 식물을 이루는 가장 작은 그 구성 단위를 세포라고 하는데, 이 세포 안에 요런 핵이 있어요. 요 핵에 요 핵 안에 이제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요 염색체, 뭐 요렇게 이렇게 뭐 1번, 2번 뭐 요런 모양들로 막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요게 46개인데 두 개씩 짝을 이어서 총 몇 개? 두 개씩 짝을 이루니까 23개. 근데 맨 마지막에는 요렇게 똑같은 게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염색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여자의 경우는 XX, 남자의 경우에는 XY로 이루어져 있다. 그게 요 아래 내용이에요. 이 염색체는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23쌍이다. 그 중에 22개는 상염색체.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아닌 걸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고 한 쌍은 성염색체다. 자, 각각 쌍의 염색체는 각각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염색체들은 이중나선 구조로 된 DNA라는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요 염색체 안에 요렇게 여기가 DNA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DNA가 뭐냐면 여기 DNA에 뭐가 담겨 있냐면 유전 정보가 담겨 있어요. 세포가 분열하잖아요. 이 분열할 때 이제 이 염색체를 복제함으로써 이 유전 정보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개인이 갖고 있는 유전자의 구성을 유전형이라고 한다. 이 DNA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나열되어 있는지 이에 따라서 이 유전형,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인지가 구성된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가 그래서 외부로 발현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갈색 눈동자, 곱슬머리, 이건 우성형이죠. 이게 이 곱슬머리 같이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표현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발현되지 않으면 그냥 유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표현되면 외부로 표현형이라고 한다. 자, 46채가 감수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감수분열, 빨간색으로 쓸게요. 감수분열이 있고 체세포 분열이 있어요. 체세포 분열은 그냥
세를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똑같은 게 두 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몸짓을 키우는 거예요. 이 체세포 분열이 있는데 이 감수 분열은 뭐냐면 이제 성기에서 그 분열하는 세포예요. 정자 만든다, 난자 만든다 생각하면 되는데 요 체세포 분열은 그냥 똑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라면 이 감수 분열은 두 번 이루어져요. 한 번에. 그래서 유전자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게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만나야 이제 또 이제 온전한 한 인간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균등하게 분리가 일어나지 않거나, 근데 반으로 나눠지는데 균등하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 염색체가 이상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는 다운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X결함 증후군, 터너 증후군, XY 증후군처럼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 이상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이 다운 증후군은 몇 번째가 이상이 있는 거냐면요. 11번째 그 염색체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동그랗고 작고 키가 작은 눈이고 그런 특징을 신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적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뒤로 나오는 거는 뒤에 있는 성염색체들이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 좀 살펴볼게요. 이 클라인터 증후군은 뭐냐면요. 그 남아가 XXY 염색체를 마지막에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유전자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적 특성이 약하고요. 여성적 특성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여자가 막 남자가 가슴이 막 이렇게 여자처럼 나온다거나 엉덩이가 발달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 정자 못 만든다. 이 X결함 증후군은 이제 이 X 부분이 뒷부분이 접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건데 신체적으로는 얼굴이 길고요. 그 다음에 이마가 돌출이 됐어요. 그리고 귀 모양이 당나귀 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유아기 때 발달 지체를 보인대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여기 터너 증후군은 뭐냐면요. 여자에게 나타나는 건데 여자는 XX잖아요. 여기 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XO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이때 목이 두껍고 여자 생식기가 결함을 가지고 있고 사춘기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생식기가 있는데 그 2차 성징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공간 능력이 부족해요. 수리적 능력도 부족해요. 근데 언어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대요. 자, 지울게요. 다시 이 부분.
그렇다면 여기 XYY 증후군은 뭘까요? 요거는 말 그대로 Y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Y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키가 크다. 그리고 폭력성이 높다. 이 사람들이 그 조현병을 보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는 게 인간의 발달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달 심리학자들이 토론을 했어요. 인간의 발달에서 유전이 앞서냐, 환경이 앞서냐, 막 이런 토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샤드와 맥그라는 학자가 그런 연구를 했어요.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그리고 형제간, 사촌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사는 거, 안 같이 사는 거 이렇게 나눠서 지능 연구를 했어요. 지능 연구. 근데 일란성 쌍둥이가 순서가 일란성 쌍둥이가 같이 살고 그 다음에 같이 안 살고 이란성 쌍둥이가 같이 살고 이란성 쌍둥이가 같이 안 살고 형제가 같이 살고 형제가 같이 안 살고 이 순서대로 지능이 서로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에 있어서 유전의 영향이 환경의 영향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 또 알았으면 좋겠는데 반응 범위 개념이라는 거예요. 반응 범위 개념. 이거는 고테스만이라는 학자가 같은 사람이어도 같은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 있어도 각자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영향의 정보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있고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다. 오케이. 그게 반응 범위 개념이다.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태내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 요 태내기란 수정,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죠. 이 수정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약 38주간의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일수로 따지면은 266일 정도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 시기의 발달은 접합기, 배종기, 배란기, 발학이라고도 불러요. 배학이, 태학이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 접합기는 임신하고 2주,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수정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리고 배아기는 수정돼서 이게 여기 자궁에 착상. 이제 자궁에 착상돼서 2주부터 한 8주까지를 배아기라고 하는데 이때 심장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태아기는 약 언제냐면요. 태아기가 12주 정도 되면은 거의 형태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28주
지나면 엄마 바깥에서도 살 수 있는 생존 능력을 이렇게 얻어가요. 이렇게 넘어갈게요. 태내 환경은 비교적 안전한 곳이지만 적절하지 못한 환경을 제공할 경우에는 태아에게 심각한 결함을 줄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테라토켄은 기형 발생 물질이에요. 기형 발생 물질을 테라토켄이라고 불러요. 임신 기간 중에 위험 환경 요소인 약물, 담배, 알코올 등은 부정적인 요소로 봅니다. 당연한 거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신생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신생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출생 후부터 4주 동안에 아기를 일컫는 거예요. 출생 후부터 4주 동안에 아기를 일컫는다. 태아일 때 모체 안에서 자동적으로 연급을 받던 것이 출산과 동시에 스스로 영양을 섭취하고 또 호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 변화를 맞게 된다. 신생아의 맥박은 1분에 120에서 160회 정도로 빠르고 불규칙적이지만 출생 후에는 4에서 5일 정도가 지나면은 약간 느려진다. 호흡은 반사적인 행위로 1분에 35에서 45회 정도, 어른들의 2배 정도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이 된다. 신생아의 체온은 37에서 37.5도로 성인보다 다소 높다. 신생아의 수면은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차지하며 약 3시간 정도 자다 일어나 수유하고 다시 자는 식의 수면 패턴을 가진다. 신생아, 아동, 성인 모두 REM 수면과 NREM 수면을 번갈아 갖는데 신생아의 REM 수면은 전체 수면의 50% 정도를 달한다. REM이 뭐냐면 그 뇌가 그 활동할 때 그 각성 상태에 있을 때 활동하는 수준과 같이 잠잘 때도 이 뇌가 이렇게 활발히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 REM이 처음에는 신생아들이 50%지만 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수준이 줄어듭니다. 출생 전에도 이 그 감각들이 미숙하지만 오감 기능을 해요. 그리고 그 미숙하지 않은 상태가 서서히 발달합니다. 우선 시각은 감각기관 중 가장 마지막에 성숙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전에 알아봤을 텐데 대뇌피질 있죠. 대뇌피질에 있는 시각 중추 성숙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 대뇌피질이 가장 발달된 곳이라서 가장 고도화된 곳이라서 가장 늦게 발달하잖아요. 그 다음에 촉각도 역시 민감하게 발달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각, 촉각은 좀 덜 성숙한 채 나왔다. 하지만 소리, 청각, 그 다음에 미각, 후각은 처음부터 엄청 발달되어 있는 상태로 나왔다. 이렇게. 반사라는 건 뭐냐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해요.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반사는 외부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근원 반사. 그러니까 얼굴, 입 주변에 무언가를 갖다 대면 애기들이 그 자극을 향해 고개를 돌려요. 그걸 근원 반사. 빨기 반사는 무는 거, 물고 빠는 거. 그리고 호흡 반사, 숨 쉬는 거. 이거는 굉장히 생존에 필요한 것이 명백한 이유죠. 그 다음에 운동 기능과 관련된 반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걷기 반사. 이렇게 아이들을 띄워놓고 들고 있으면 아이들이 마치 걷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수영 반사. 물속에 놓으면 아이들이 저절로 이렇게 수영하는 거. 그 다음에 모로 반사. 깜짝 놀라면 아이들이 몸을 폈다가 이렇게 다시 움츠리는 거. 바벨스킨 반사. 이거는 발바닥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엄지발가락은 바짝 쓰고 다른 나머지 발가락은 이렇게 쫙 피는 거. 그 다음에 부모하고 상호작용해서 어, 관련된 반사가 있는데 그거는 잡기 반사. 아이들이 무조건 이렇게 딱 잡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이렇게 손을 내밀면 아이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신생아가 건강하고 정상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신생아의 반사, 그 다음에 상태, 자극에 대한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프리칸 브라젤턴 신생아 행동평가다. 영아기의 신체 운동 발달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볼게요. 영아기의 신체 발달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체 발달의 방향은 머리에서 시작해서 팔, 다리 등으로 그리고 중심에서 말초로 발달합니다. 머리에서 아래로 향하고 또 중심에서 이렇게 말초로 향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체 부분들은 같은 속도로 발달하지 않고 독립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몸무게는 갑자기 몸무게와 키가 이렇게 있고 성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는 몸무게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사춘기 이후에는 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고 그제서야 이제 성적인 게 나타나고 처음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쭉 다 동시에 발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에는 뭐가 발달한다. 이 속도들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신체 부분은 많은 부분 일반적으로 매우 조직화된 발달 곡선을 따라가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렇게 뭐 다리 근육 운동이다 하면 이렇게 곡선을 따라 발달하는데 만약에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어요. 다쳐서. 그러면 나중에 회복을 받으면은 그래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완전한 정상 범위까지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체의 발달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영아기의 키와 몸무게의 변화는 일생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세경이 되면 몸무게는 출생 시의 3배가 되고 키는 1.5배가 된다. 머리가 신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신생아의 경우 4분의 1이 되고 생후 2세경에는 5분의 1이 된다. 머리가 작아지는 거죠. 몸통이 계속 커지니까. 자, 영아의 대근육 운동은 머리, 목, 어깨, 허리, 다리 등 신체 발달의 원리에 부합하게 상부에서 하부로 발달이 진행되어 목도 가누지 못하던 신생아가 2세경에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된다. 2세경에는 걸을 수 있게 된대요. 그 다음에 소근육 운동이란 손, 발, 뻗기, 움켜쥐기 같은 작은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근육 운동 기능은 중심에서부터 말초 원리에 의한 원리에 의한 팔, 그리고 손가락 순으로 발달한다. 그러니까 대근육은 큰 거, 막 뒤집고, 가슴 들고, 걷고 이런 거고, 소근육은 이렇게 잡고, 빨고, 이렇게 세세한 거, 컵 쌓기 가능한 거, 이런 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아기 이후의 신체 운동 발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유아기는 언제냐면요. 2세부터 6세예요. 이때는 연골이 빠르게 단단해지는 거, 단단화가 되고 대근육 및 소근육이 발달해요. 그 다음에 아동기는 6에서 12세가 되는데 이때는
뭐가 발달하냐면 지적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지고 협동심과 경쟁심이 강해지며 놀이에서 일로 분하기 시작해요. 청소년기는 12에서 22세를 말하며 정서와 행동이 불안정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며 성장 속도가 빠르고 키와 몸무게가 급증해서 2차 성징이 나타나요. 성인기는 23세 이후를 말하는데 성인 중기,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으며 성인 전기에 신체 기능이 최고점에 이르러요. 그리고 성인 중기에는 서서히 노화가 진행되고 성인 후기에는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학습 심리가 아닌 발달 심리 2강을 끝났습니다.